종의 기원에서 주인공 한유진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건장한 체격의 26살 청년입니다. 어머니와 죽은 형을 대신해 입양된 친구 혜진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새벽녘 유진은 비릿하고 진한 피냄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되울리고 증폭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사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들어선 가로등에 부옇고 노란 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벌럭거리는 공사장 가림막 비닐,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같이 사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혜진은 유진에게 어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리에 앉아 어둑한 방을 밝히기 위해 불을 켠 유진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방 안이 새빨갛게 피로 물든 겁니다. 침대, 침배포, 이불, 베개 알 것 없이 그의 몸이 닿은 곳은 죄다 빨간 피가 낭자있기 때문이죠. 방바닥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다닥다닥 찍혀 있었고 그의 얼굴,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응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진은 어렸을 적 가족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1살 터울의 형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유진은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이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약이 영 찝찝합니다. 이 약만 먹었다 하면 유진은 머리에는 손오공의 금고알을, 손과 발에는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두통 때문에 대굴대굴 굴렀고 이명 때문에 귀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는 기억이 툭툭 하면서 끊긴다는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죠. 몸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기야 유진은 이 약을 내 인생이라는 풀밭에 풀어놓은 뱀이었다. 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이 놈에게 발목을 물어뜯기고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유진이 이렇게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촉망받는 수영선수가 된 유진은 16살에 약을 끊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그 대가로 경기도 중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켜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데요. 이쯤에서 왜 유진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물론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진은 환상을 얻기 위해 약을 끊는다 말합니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드린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끔씩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자는 발작도 찾아옵니다.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기분 나쁜 이모 혜원의 감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옥상으로 연결된 비산계단을 통해 외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왔습니다. 유진은 약을 끊으면 소위 개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힘이 남아도는 근육들 때문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몰래 외출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였겠죠. 이날도 유진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며칠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유진은 그 개병이 또 도져서 옥상을 통해 몰래 또 외출을 감행한 거죠. 하지만 이날의 외출로 인해 유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청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방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구름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 황금 파도가 도대체 웬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들은 신비롭고 설레인 걸 느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은 피투성이의 집안을 보고 저런 기분이 든 겁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유진의 눈에는 마치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좋은 감정과 연결되면 안 되는 비극과 이 좋은 감정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연결선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좀 섬뜩하시죠? 이상하긴 하지만 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도 피투성이로 도배된 위층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및 피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만 빼고요. 유진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 쓴 여자가 죽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죽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눈앞이 어둑해 왔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체적인 반응만 있을 뿐 유진의 감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강한 트라우마가 올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현실 자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장면과 그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 제어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살인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마주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즉 feeling은 감각, 센세이션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떤다, 슬프기 때문에 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그런 정반대 방향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진은 감각은 있지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죄다 신체적인 반응, 즉 감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나 대상이 나에게 주는 물리적인 경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묘사뿐이죠.
어머니의 죽음 앞에 본인의 감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대목이라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간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아예 멈췄다 라거나 혹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런 긴 시간의 정도로 표현하지 지루함과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끔찍함, 불쾌함 그런 일부 감정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마도 유진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알려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해 가면서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상하기는 싫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119, 112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건을 그저 바라본다는 거죠. 어머니의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을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증거들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유진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범인일 리 없다고 온갖 논리와 가설을 세워보지만 침대와 협탁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면서 무너집니다. 증거의 정체는 검붉은 핏물이 말라붙어 있는 면도칼이었습니다. 이 면도칼은 유진이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해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집어왔고 따로 간수하는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 눈에 띄지 않도록 욕실 천장에다 감춰두고 있었죠. 자, 정리하자면 면도칼은 유진의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간히 어머니의 환청만 들릴 뿐 유진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한때 면도칼은 아버지를 추억하는 기념품이었으나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 돼 있었다. 제자리에 꽂히기를 기다리는 어떤 문의 열쇠였다. 일단 꽂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자폭장치였다. 알아야 했다. 내 안에 나라고 믿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는지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 아는 순간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엎어진다 해도 유진은 죽은 어머니의 턱을 잡고 입꼬리가 시작되는 왼쪽 귀 밑에 면도칼을 꼽습니다. 살인의 기억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였죠.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느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건데 아무리 악인이어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 정유정 작가는 이 부분을 넣을지 무려 5번이나 주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고요. 유진의 특이한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넣었다고 하죠. 유진이 처음에 주저한 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게 끔찍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인 사실을 확신하게 될까 봐 망설인 거라고 작가는 전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영위해왔던 생활이 깨지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유진은 평범한 사람들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눈치를 채졌겠지만 우리는 유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유진이는 포식자야.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프레데터. 포식자는 보통 사람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르다고 혜원이 말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과 공감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감정은 귀신같이 읽고 이용하는 종족이라고 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 했다. 유진은 죽은 어머니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지난 16년간 어머니와 이모에게 약 먹기를 강요받으며 속박당한 이유가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식자, 즉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유진은 온 생각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정유정 작가는
유진과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사람인지 작품에서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이코패스 중 최고 레벨을 포식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는 심리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통 최고 레벨에 속하는 것들을 대부분 포식자, 프레데터라 불러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에서 어둠의 3요소, 나만 잘나야 된다라는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악의 3요소로 불리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깊이가 얕은 혹은 깊이가 아예 없는 사람들로 정의되곤 합니다. 심리학자인 존과 케이는 이들에 대해서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슬픔, 공포, 역겨움 등을 느끼는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매우 다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그것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특히 사용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음식, 성, 혹은 돈 등과 같이 1차원적인 기본적 욕구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원적인 욕구에 사이코패스들이 초점을 유난히 맞추는 이유는 바로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정, 격려, 이런 추상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오로지 1차원적인 욕구만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까? 라면 자기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1차원적인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유진은 언제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왔을까요? 토끼는 덤불을 통과하고 개울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고 나무 밑을 지나갔다. 나는 토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눈으로 보고 쫓아간 게 아니었다. 피냄새를 따라갔다. 고기 굽는 냄새처럼 강렬하고 불빛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냄새였다. 나는 토끼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돌연 모든 게 시시해져서 토끼를 덤불에 던져버렸다. 유진은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갔다가 올무에 걸린 토끼를 발견합니다. 올무에 걸려 피투성이가 된 토끼를 놓아준 그는 즉시 토끼를 쫓아가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토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눈으로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피냄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피냄새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처럼 강렬하고 불빛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냄새였다. 이렇게 특정한 1차원적 감각에 느끼는 매력을 위해 생명을 아주 쉽게,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는 주로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그 쾌감을 얻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사이코패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유진은 그전에도 증상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악이 커지기 시작한 건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진 역시도 토끼와 함께했던 이 밤을 미래의 씨앗이라 부르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다 말하니까요. 유진은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모른 채 정신과 의사 이모가 주는 정체불명의 약으로 이 악을 누르고 살아왔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상황이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죠. 제 패거리들을 속이고 호텔로 뛰어들어간 리틀, 제가 신나게 총질을 해내는 장면에선 낄낄 소리까지 내서 웃어댔다. 웃다 문득 웃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내겐 신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찜찜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무서워하고 슬퍼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자, 이 문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유진은 내가 다르다는 건 인식은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보통은 나만 생각이 달라서 외롭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외로움을 느끼면 남들과 같아지고 더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은 다르다는 것만 느끼고 외로운 건 조금도 없는 거죠. 오히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골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진의 기분이 감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냥 그 모든 사실들을 묘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거죠. 동기가 없다는 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형량에는 범인의 연령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도덕이 끼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범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라 했다. 나는 도덕과 어떤 삶 사이에 이런 문장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이란 말이 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약으로 인해 수영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한 유진은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를 꿈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평범한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소한 심리학자인 저는 말이죠.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되는 그림, 도대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논리죠. 논리가 바로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도덕은 논리일까요? 아니죠. 도덕은 그저 논리는 아닙니다. 도덕은 그 전제 자체가 맞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사이코패스들에게 절대로 도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픕니다. 그런데 남의 걸 빼앗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배고픈데 왜? 죽여서라도 뺏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나한테는 말이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도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덕 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을 완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도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불타는 정의감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도덕의 판을 짜기 위해서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는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아마도 정유정 작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일침을 가려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늘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 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의 눈금을 조금 낮추자 간단한 해결법이 보였다. 여기서 유진이 말하는 정답은 윤리, 도덕, 가치, 신념 등 보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사이코패스들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냉정한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나만 부도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너희들도 윤리적인 정답을 매번 지키려면 불편하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늘 정답만을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자주 도덕의 눈금을 조금씩 낮추니까 간단한 해결법이 보이잖아. 나도 너희들처럼 낮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신 내 방식이 좀 특이하거나 기이할 뿐. 그래서 항상 사이코패스들은 너희들이 날 처벌할 권리가 있어?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랑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들은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교통법규 어기는 거랑 내가 사람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사이코패스들은 우리랑 도덕의 눈금의 개수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눈금이 촘촘하지요. 그래서 감정 상태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금이 너무 적으니까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간단한 해결법이라는 말, 이거 사이코패스들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뜻이 됩니다. 옆집 사람이 시끄럽게 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개가 짖어요. 사이코패스들한테 간단한 해결법이 뭐겠습니까? 죽인다. 여러 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대부분 공생과 공존의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면 죽인 사람은 더 이상 공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코패스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건 공존을 포기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죠. 이들은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유진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혜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 겁이 난다는 말도 어머니가 동생인 정신과 의사 혜원의 말을 듣고 일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유진의 심장은 보통 걸 가지고는 혹은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볼 때 흥분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까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보면 그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죠. 대부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남의 극단적 고통이나 그 고통의 산물을 봐야 흥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울타리를 벗어나도 너무 한참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유진 역시도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은 겁먹은 것인데 특히 등 뒤에 대한 육감이 남자보다 2배로 뛰어나면서 겁은 2배로 많은 여자들의 두려움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두려움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쾌감과 고통의 연결 회로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유진은 개병이 도진 날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데요. 밤길을 걷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놀이 상대로 점찍어 둡니다.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끔찍하지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꿈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아파할 테니까.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금반지를 속으로 빼앗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진은 어떤가요?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심리학에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죠. 레버를 쥔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5명의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인 1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하지만 이렇게 결국 대를 위해 소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하면 어쨌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야? 라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실리적인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혹은 그 사회의 윤리적인 경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는 연구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레버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길을 가던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놀잇감으로 바꾸었고 그는 쾌락을 위해 그 여자를 죽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는데요. 쾌락을 위한 살인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시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코패스들이 말하는 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망각이 꽤 다르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 어떤 걸 기억하나요? 당연히 짜장면의 맛이죠. 그런데 혹시 그 그릇의 색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뒤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인 짜장면의 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릇의 색깔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데도 말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증거를 내밀며 살인의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와는 다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범죄 도구를 들이밀면서 이 칼로 그 사람을 해쳤지 라고 말해도 사이코패스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내쉬던 거친 숨소리나 비릿한 피냄새 등 그들을 흥분시켰던 것만 기억을 할 테니까요. 책에서는 유진이 면도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망설이죠. 정말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면도칼로 다시 그날의 범행을 그대로 재현하자 그날의 기억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유진도 범행 도구보다는 살인을 했던 손끝의 기억만이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기억을 사이코패스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수사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을 교육할 때 많이 읽히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걸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권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 책이 사이코패스를 완벽하게 정리해 놔서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심리적인 그 중요한 특징을 미묘하게 잘 보여줬다는 거죠. 평범한 인간은 시간당 평균 18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솔직히 취약점이 있는 나는 평균보다 수치가 좀 높을 것이다. 수치의 우위만큼 솜씨도 능란하다. 마음만 먹으면 이야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였을 때에도 경찰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죠. 그러면서 그는 말이 되도록 그림을 손보는 건 타고난 나의 재능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걸 거짓말이라 평가절하를 합니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되도록 그림을 손보는 게 이게 왜 거짓말인지. 사이코패스들이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죄책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드렁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며 감정적으로 당황해하는 것 같은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우리들은 거짓말할 때 다 티가 나는 대목들인데요. 그래서 유진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감정적 징후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진은 태연하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진의 성향을 아는 정신과 의사 이모 혜원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유진의 어머니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집으로 찾아옵니다. 유진이 혜진의 전화를 받고 잠깐 집을 비운 사이 혜원은 언니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유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심정으로 이모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회를 줄 만큼 줬어. 차고 단단한 포석에 맨발이 닿았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부터 줄기차게 그네를 타던 어머니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모 역시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를 등진 채 퍼걸러 테이블 앞에 서 있는 건 이모가 아니라 장작개비였다. 어머니를 겁주고 들쑤시고 어르고 뺨을 쳐서 나를 망가뜨리게 만든 요망한 장작개비. 이 책에서 유진이 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끝없는 자기 변명입니다. 거의 모든 걸 합리화하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물건이 되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에게 이모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장작개비로 보이는 거죠. 이모를 죽이기 직전 유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년 전에 지금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소년의 인생에 대해 단 1g의 무게만 느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운명으로 대면하지 않았을 것을. 이젠 너무 늦었다. 결국 이 말은 이모가 그때 내 인생에 간섭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뜻이 되죠. 자기의 살인을 원망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모를 죽인 뒤부터 유진에게 들려오던 죽은 어머니의 환청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양심이 사라지고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자기 엄마를 죽인다. 즉 직계 가족을 죽이는 경우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 가던 여자를 죽이는 장면과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은 확연히 묘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길 가던 여자를 죽일 때는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머리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손이 알아서 머리채를 움켜쥐고 우악스럽게 비틀어서 가로등 그늘로 끌어들인 다음 턱이 위로 들리도록 밑으로 내리눌렀다. 반면 어머니가 죽은 장면에서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사이코패스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지만 자기의 부모 정도 되는 사람을 죽일 때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닫아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전혀 안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이 직계 가족을 죽였을 땐 부인을 하고 가까운 친척들을 죽일 때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합니다. 이건 정의정 작가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하고 조사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이 1인칭 시점의 악인 탄생기이다 보니 불편함을 꽤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악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명한 소시오패스 연구자인 마사 스타우트는 소시오패스를 대처하려면 아웃스마팅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많이 알아야 악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다.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에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맞아요.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예.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낙팔이 들어가요. 진짜. 낙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노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사람,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래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네.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켄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와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렇죠?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계속 배고프다는 네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밥 먹자, 배고파 이 얘기만 계속해요. 네네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전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놓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네.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저널, 시사토론할 거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